12장 잠재의식의 신비. 일본에 검술의 대가가 있었다. 이 사람은 가히 검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하루는 병이 생겼다.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몹시 나빴던 것이다. 이 검객은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검객의 시종이 찾아왔다. 시종이 말했다. 주인님, 몸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만. 무엇인가? 네, 며칠 전 제가 주인님을 모시고 산책을 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그 당시 주인님 뒤를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만일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가할 때 주인님을 뒤에서 갑자기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네, 죄송합니다. 아닐세, 가보게. 시종은 물러나왔다. 검성은 즉각 며칠 전 일을 떠올렸다. 시종과 함께 정원을 가로질러 갈 때 갑자기 살기가 느껴졌다. 순간 검성은 반사적으로 주변을 살폈는데 아무도 없었다. 검성은 자신의 육감이 공연히 발동한 데 대해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왜 이렇지? 검성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검성은 병을 얻었다. 그러나 시종이 다녀간 직후 병은 말끔히 사라진 것이다. 병의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실 검성의 육감은 정확히 발동했던 것이다. 다만 표면의식은 살기를 느낀 이유를 몰랐었다. 물론 살기를 느낀 것은 검성의 심층의식이었다. 검성의 무의식은 돌연 살기를 느낀 것이었다. 그 순간 표면의식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을 얻게 된 것이었다. 표면의식은 분석적이어서 이유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었다. 그러나 심층의식은 사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느낄 뿐이었다. 이런 것을 육감이라고 하거니와 육감이란 심층의식에서 일어나는 정신의 비기이다. 우리는 심층의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분석적 판단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잠재의식은 사물을 파악하는 데 있어 순간적이고 총체적이다. 우리의 표면의식은 하나하나 뜯어보며 부분적으로 살펴볼 뿐이다. 잠재의식이 사물을 판단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작동하게 되면 오늘날 말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유명한 사례가 많다. 화학자 케큘러는 벤젠이라는 물질의 구조를 밝힌 바 있는데 이때 바로 그의 잠재의식이 발동했다. 벤젠은 유기화합물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물질이었다. 케큘러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연구하고 있었다. 총명하고 학식 많은 케큘러가 합리적으로 또한 날카롭게 벤젠을 파고들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의 구조는 쉽사리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벤젠은 기묘하기 짝이 없다. 이 물질은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의 배치가 쉽사리 정해지지 않고 또한 그들 간의 결합이 종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 오늘날에는 공명이라는 형태로 알려진 동정결합인데 당시에는 이러한 개념조차 없었다. 케큘러는 무진 애를 썼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에 갑자기 벤젠의 구조가 떠올랐던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케큘러는 자신이 이미 벤젠의 구조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었다. 케큘러의 마음은 이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꿈에서의 활동은 바로 케큘러의 잠재의식이려니와 그것은 진상을 바로 규명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 잠재의식은 그러한 존재이다. 순간적이고 총체적이며 또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순서를 밟지 않는다. 시간을 초월해서 실체를 당장에 규명하는 것이다. 수학자인 해밀턴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는 사원수라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데 사원수는 오늘날 고차원 넥타계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해밀턴은 어느 날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는 다리를 건너오자 기묘한 느낌이 마음속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 확신, 그리고 아름다움이었다. 해밀턴은 자신이 다리를 건너오는 동안 중대한 발견을 이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리를 건너올 때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연 수학의 위대한 문제를 깨달은 것이다. 물론 그의 잠재의식이 이룩한 것이다. 오늘날 해밀턴이 건너온 그 다리는 사원교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해밀턴의 잠재의식이 번쩍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심심지 않게 접하고 있다. 대개는 육감의 형태로 발동하는데 베테랑 형사들은 범인을 보는 순간 이놈이구나 하고 느낀다고 한다. 나중에 증거를 찾아야겠지만 이미 범인은 독 안에 든 쥐인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은 실로 무한한 것 같다. 필자도 이것의 힘에 크게 혜택을 입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주역을 30년간이나 연구해오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렵고 중대한 내용은 모두 잠재의식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다.
주역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어 전신이 땀에 흠뻑 젖지만 답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생활상의 어떤 순간 답이 떠오르는 것이다. 사실 인류의 역사의 위대한 발견들은 대개 잠재의식에 의한 것이다. DNA 구조만 해도 그렇다. 벤젠보다 수억 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는 DNA는 순식간에 해명된 것이다. 그것의 발견자인 와스는 무진애를 썼거니와 그러던 중 잠재의식이 출현해서 순식간에 해답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천재들은 원래부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모차르트도 작곡을 함에 있어 전체를 한순간에 지어낸다고 한다. 악보를 쓰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이미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작곡을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이 순간이라는 한 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번은 궁정악장인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악보를 대필하는 과정에서 고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때 모차르트는 이렇게 반문했다. 완전한 것을 어떻게 고칩니까? 살리에르는 나중 모차르트의 곡이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차르트는 한순간에 이미 곡을 완성해 놓았던 것이다. 그것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섬광처럼 일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곡을 마음속에 일으킨 것이다. 이는 결코 표면의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재들은 표면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처음이 끝인 것이다. 그들은 애써 생각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답을 아는 것이다. 다른 천재 이야기를 해보자. 수학자 라마누자는 천재 중에 천재였다. 아마 그 사람에게 대적할 만한 수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31세에 아깝게도 요절했는데 많은 일화가 전해져 온다. 그의 천재성은 범인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위대한 수학자들에 의해 그의 존재가 밝혀진 것이다. 그는 유럽의 모든 수학자가 100년간 이룩한 업적을 순식간에 해치웠거니와 그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것은 아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에서도 쫓겨날 정도였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여겼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수학이 너무 쉬워서 참고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일찍이 누구한테도 배운 바 없다. 혼자 수학책 몇 권을 뒤적였는데 그는 이미 엄청난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당시 하인에게나 걸맞은 적응급료로 항구에서 일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당시 유럽 최고의 수학자인 하디였다. 다른 수학자들은 라마누잔을 간과해버렸지만 하디만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하디는 그를 평하기를 수학 100점이라고 했다. 하디는 스스로를 80점이라고 했거니와 전 세계 수학자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하는 힐버트에는 80점을 주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 라마누자는 어느 날 하디와 함께 차를 탔었다. 그 차의 번호는 1729였는데 하디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저건 대수롭지 않은 수이군. 하디는 그저 해본 소리였다. 그러자 라마누잔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것은 매우 흥미있는 수입니다. 저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또한 세제곱수 두 개를 합친 최소의 수입니다. 즉 1729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9 곱하기 9 곱하기 9 플러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하디는 놀라고 말았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계산의 수치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것 외에는 세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이 모든 수 중 그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수라는 것이다. 오늘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함께 뛰어난 수학자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 일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마누자는 수학자가 평생 걸려서 풀어낼 문제를 매일 수십 개씩 밝혀내는 것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매일 하는 일 수십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해낼 수 있으면 오늘날 신문에 떠들썩하고 박사학위를 줄 것이다. 라마누자는 신통한 인물이었다. 그는 꿈에 나마칼 여신이 나타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었다고 했는데 실은 그의 잠재의식의 발동이었던 것이다. 라마누자는 가난해서 굶어 죽었다. 우리나라의 얘기로 고대에 최고의 검객이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 검을 수련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는 실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공부는 꿈에 이루어졌다. 꿈에 어떤 도인이 나타나 검술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도인은 검객의 표면의식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가르쳤던 것이다. 꿈이란 잠재의식의 발로라고 밝혀져 있지만 실제로 꿈에 하는 작업은 의외로 많다. 필자도 흔히 겪는 일이지만 밤늦게 풀지 못해서 포기했던 문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풀리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했던 것이다. 꿈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흔히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스님이 임자 있는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었다.
그 스님은 여자 때문에 상사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의 스승이 대책을 강구해 주었다. 그것은 꿈에 이루어졌다. 스님은 꿈을 꾸었는데 여자와 도망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평생을 살게 된다. 나중에 여자의 임자가 나타나 스님은 체포된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스님은 그 여자를 싹 잊어버렸다. 이미 한 평생을 살아본 데다가 칼에 목이 떨어지니 얼마나 놀랬을까. 목이 떨어지는 게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평생을 살아보니 지겨웠던 것은 아닐까? 꿈은 잠재의식으로서 어느 때는 표면의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소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가상현실이라고나 할까? 필자도 평소 불가능한 소원도 꿈에는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 잠재의식은 괴로운 현실에 휴식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자. 어떤 남자가 돌연 여자의 따귀를 때렸다. 영문을 모를 일이었다. 맞은 여자는 물론 때린 남자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다. 그 과정은 전문적이어서 생략하겠지만 결과는 이렇다. 그 남자는 예전에 다른 여자를 알고 지냈다. 그 여자는 현재의 여자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한 여자를 버린 지금 잠재의식은 아직도 지난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표면의식에게 요구했다. 처음 여자에게 돌아가라고. 그러나 표면의식은 두 번째 여자가 좋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잠재의식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손을 들어 두 번째 여자를 때린 것이다. 남자가 그 여자와 헤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는 잠재의식이 지난 여자를 편들어 준 것이다. 다소 섬뜩한 느낌도 든다. 그러나 무서워할 것 없다. 마음에 있어서 주인은 표면의식이다. 표면의식이 사령관인 것이다. 그러나 부하인 잠재의식이 이렇게 표출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최면술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최면이란 표면의식을 잠재우고 잠재의식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다. 암시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표면의식을 모르게 한다는 뜻이다. 잠재의식과의 대화는 아주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표면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정부의 규제를 떠나 솔직히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불만을 흔히 선생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잠재의식의 발로이다. 표면의식이 감히 못하는 일도 잠재의식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솔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관인 표면의식이 바라보고 있으면 행동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표면의식을 잠시 쉬게 하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그것이 최면술이다. 최면술은 사이비 수법이 아니다. 정당한 과학이고 아주 유용한 수법인 것이다. 필자도 가끔 사용하여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최면 얘기를 해보자. 대개 최면술은 숨겨진 마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시도되는데 여흥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예를 보자. 어떤 사람이 극장에서 공개적으로 최면에 걸렸다. 그는 자원했는데 최면 중 암시를 받았다. 좌석으로 돌아갈 때 왼쪽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최면에서 깨어나자 그는 자기 자리로 향했다. 그런데 중간쯤 와서 자기의 암시를 표면의식이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은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다. 최면 중 명령은 왼쪽으로 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표면의식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제는 표면의식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표면의식이 생각했다. 내 마음대로야. 바른 쪽으로 가야지. 아니, 재미 삼아 왼쪽으로 가볼까? 결국 그는 왼쪽으로 갔던 것이다. 이는 어찌된 일일까? 표면의식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다. 잠재의식의 승리였던 것이다. 진상은 이렇다. 잠재의식은 표면의식이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제2의 방법을 강구했다. 그것은 재미를 빙자로 표면의식을 타이른 것이다. 실로 교묘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잠재의식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롭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지혜는 제갈공명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13장, 적인가 친구인가? 잠재의식은 다루기도 힘들고 사고도 일으켜 표면의식을 난감하게 만든다. 특히 표면의식을 무시하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는 생명의 위험마저 초래하는 것이다. 다시 하나의 예를 조사하자. 프로이드는 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심한 발작과 함께 시력이 상실되는 병이다. 안과적 이상은 없었다. 마음의 병인 것이다. 프로이드는 최면을 걸어 원인을 조사하였다. 환자는 여자였는데 30년 전에 갑자기 그의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노려본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병을 얻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여자의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 당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죄의식과 함께 할머니의 눈초리를 영영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때 마음의 심연 속에 숨어 있었지만 30년 만에 고개를 들고 눈을 손상시켰다. 잠재의식은 그동안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벌을 내렸던 것이다. 그것은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할머니의 무서운 기억을 잊기 위함이었다. 프로이드는 자위는 죄가 아니라는 점, 할머니의 시선은 할머니의 개인적 사상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손녀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여자는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것은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의 만남으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잠재의식은 이토록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가 하나 더 있다. 어떤 여자가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으나 그 여자의 행동은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 여자는 생활도 넉넉하고 산도 평화스러워서 자살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 여자 자신도 차에 뛰어든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단지 차가 오는 순간 뛰어들고 싶었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이를 조사했다. 프로이드가 한 일은 그 여자의 잠재의식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자는 수십 년 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었다. 그에 대해 여자는 오랫동안 죄의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잠재의식 속의 일로서 표면의식은 그 일을 양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이를 거부하고 죄의식을 유지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을 벼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살 시도로 나타났다. 다만 그 여자의 표면의식은 그 순간 잠재의식에 대해 저항을 한 것이다.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적당히 상처를 입은 것은 그 덕택이다. 잠재의식은 자살을 명령했다. 그러나 표면의식은 이를 거부하고 위험의 순간 몸을 사렸다. 표면의식이 잠재의식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당연했다. 표면의식은 그 여자 자신이 행한 낙태에 대해 이미 양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참으로 속썩이는 존재이다.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표면의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표면의식이란 현재의 생각으로 강하게 자기 유지력을 갖는 존재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능동적으로 판단한다. 능동적 판단이란 자기 방어도 겸하면서 곰곰이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수동적이라는 뜻이다. 잠재의식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변해간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는 물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 비유될 수 있다. 어린아이는 위험을 모른다. 아이는 그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잠재의식이란 것은 바로 이렇게 생겼다. 당초 판단력이 없었던 것이다. 잠재의식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소위 집단 무의식이란 것에 막연히 끌려다닌다.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은 표면의식인 것이다. 표면의식은 문이다. 하나의 생각이 이곳을 통과할 때 통념 혹은 자연관념이란 것에 저축한다. 이것은 노출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노출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위험에 처하거나 나쁜 아이들과 사귀어 품성을 다치는 것과 닮아 있다. 아이들은 다부진 틀이 없다.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잠재의식과 닮아 있다. 잠재의식은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입히면 입히는 대로 있는 어린아이와 완전히 닮아 있는 것이다. 표면의식은 부모와 같다. 앞서 우리는 표면의식이 사회에 있어 정부와 같은 존재라고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을 관리하고 때로는 계몽한다. 부모의 교육도 이와 같지만 표면의식은 잠재의식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요구는 집요하지만 이는 어린아이의 특징과 닮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달래야 하는 것이다. 아이의 생각, 즉 심층의식은 어른 표면의식의 시선으로부터 곧잘 은폐되어 있다. 그리하여 심층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길이 없다. 생텍 쥐페리의 작품 어린 왕자에 보면 어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어른은 아이가 어른 말을 잘 듣기만을 바란다. 아이의 심리를 감안하지 않은 채. 그런데 아이의 심리는 당초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잠재의식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잠재의식, 즉 어린아이의 심리란 무엇일까?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본능이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은 사상이 아니다. 아이는 사상에 있어서는 중립인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점점 틀을 갖추어 간다. 부모에게서 배울 수도 있고 밖에 나가 배울 수도 있고 TV를 보고 배울 수도 있다. 어쨌건 아이는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물론 아주 조금씩 배워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마침내 단단한 틀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격이고 잠재의식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에 대해 그 특성을 이해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잠재적 특성은
오랜 세월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나름대로 전통과 문화, 그리고 고유한 정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잠재의식은 처음에는 만들어진다. 그리고는 나중에 스스로 커나가는 것이다. 이는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 주관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의 주관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조상의 유전, 그리고 사회, 가까이는 부모의 교육에서부터 왔다. 잠재의식의 특성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이는 표면의식의 교육, 그리고 집단 무의식, 자연관념 같은 데서 오는 것이다. 표면의식은 잠재의식을 항상 연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기른 잠재의식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스스로 성장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역시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내용 하나를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 잠재의식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간에 최초의 출발 지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일까? 그렇지 않다. 태어난 어린애가 다 다르듯이 태초의 잠재의식도 다른 것이다. 다만 모든 사람들의 잠재의식 중 공통적인 것이 적지 않다. 이는 모든 어린아이에게 공통적 성질이 있는 것과도 닮아 있다. 아이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본능일 것이다. 잠재의식도 그런 것이다. 융은 모든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상징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는 원형이라는 개념이거니와 모든 잠재의식은 공통성이 존재한다. 물론 민족 특유의 성질이 같은 것이 있겠지만 더 깊게 추구해 들어가 보면 인류 공통의 잠재의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교류하며 또한 변천해 간다. 오늘날 인류 전체의 잠재의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나 심연에 있어 쉽게 알 수는 없다. 개인의 잠재의식은 이러한 토대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잠재의식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깊고도 깊은 근원적인 무의식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바깥에 존재하는 잠재의식부터 다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란 표면의식의 자식과도 같다. 결코 적이 아닌 것이다. 다만 그것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심리를 알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럴 것이다.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한다. 생텍쥐페리는 그의 작품 속에서 어른은 아이를 잘 모른다고 단언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또한 표면의식은 잠재의식의 구조를 모르는 것이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일이 있다. 그것은 적이 아니다. 내 자식인 것이다. 그것은 약하고 불쌍하다. 수동적인 잠재의식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탐구하는 한편 보호도 해주어야 한다. 잠재의식은 엉뚱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행동과 같다. 또한 그것은 아주 약하고 솔직한 존재이다. 거센 존재가 아니다. 타이르면 말 잘 듣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다루는 방법이 중요하다. 억압적이면 절대 안 된다. 또한 그것에 대해 너무나 고분한 태도는 아주 위험하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자기 자신인지 알 길이 없으며 또한 자기 분열에 이를 수도 있다. 강압도 아니고 방임도 아닌 중용의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합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